4.7 재보궐선거 특집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특집 방송으로 시작됩니다. 자, 특집 방송인데 이번 게스트는 버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왜냐면요, 시간도 10분밖에 없어요. 네. 보니까 이 시간표를 보니까 각자의 시사 역량에 따라 시간 배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10분 배정 받은 노래 두 곡 트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코너 소개는 좀 해주세요. 네. 네. 아, 근데 사실은 이 10분 때문에 오늘 하루 통으로 비웠거든요. 제가 개그맨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져가지고 케이블에서 VJ 하면서 진짜 길바닥에서 한 10여 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동형 진행자의 부름을 받고 시사바닥으로 넘어오면서 좋았던 게 딱 하나. 길바닥에 나가지 않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한 6여 년 만에 오랜만에 길바닥에 다시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옛날 생각나고 좀 좋지 않았나요, 그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걱정됐었는데 역시 왕년의 실력이 녹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M장이 간답니다. 네. 오늘 이게 투표 현장을 다녀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투표소에 가서 한 3시간여 동안,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3시간여 동안 그 투표소 앞에서 나오시는 시민분들, 투표를 마치고 나오시는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것저것 이 투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이제 8분 남았습니다. 금방금방 가네요. 네, 좋습니다. 예. 사실 제가 여기 상암동 투표소를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상암동은 방송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면 여기저기 방송사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머리를 굴려서 무엇보다도 상암동 YTN 뉴스 FM이 있는 사옥 근처에서 취재하면은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 취재진이 너무 많은데 저는 혈혈 단신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너무 모양이 빠질 것 같아서 제가 좀 머리를 써서 합정동 투표소로 갔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 비슷한가 봐요. 거기 다 몰려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온갖 방송사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 근데 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YTN TV, MBC, KBS, JTBC 다 인터뷰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 해주시는 분들만 해주시거든요. 야, 일반인들도 방송을 하니까 늘더라고. 앞에서 인터뷰하면서 나한테 올 때쯤 되니까 다들 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7분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7분만 버티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그럼 M장이 간다.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그럼 가서 이제 유권자분들의 목소리도 직접 담아 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이 합정동 투표소로 가서 유권자분들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자, 먼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셨는지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 25살이요. 인물이나 정당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책이 제일 우선시되고 이번에는 좀 이슈도 있다 보니까 부동산 쪽이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았어요. 24살이요. 저는 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좀 주목했어요. 실례지만 지금 연령대가 60대신가요? 아니 70대입니다.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경제겠죠. 경제. 그다음에 부동산이겠고. 우선은 젊은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이게 경제하고 다 결부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 그대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거야. 정책 같은 부분도 이제는 다 확인을 해보고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저는 부동산 정책이요. 부동산이 어땠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재건축 공급 위주로 시장을 이제는 하는 걸 이제는 정책을 봤거든요. 네, 제가 한 30여 분 정도 만나 뵙고 인터뷰 성공한 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부동산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번에 핵심 이슈예요, 이게. 그러니까 깜깜이 기간 전에 야권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기간에 훨씬 높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아마
여권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유권자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합정동 투표소로 갔기 때문에 거기가 또 번화가 근접해 있는 투표소이기 때문에 홍대 근처.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젊은 유권자분들도 부동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그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뭐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냥 가장 이제 가깝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좀 네거티브 이런 말도 이번 선거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관련해서 또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후보들의 정책 공약보다는 의혹 제기, 정치적 공방으로 선거전이 흐른다라는 비판을 받곤 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도덕성, 공직자로서의 자질 논란 이 부분이 선거 막판까지 큰 이슈였습니다. 과연 유권자분들은 도덕성이라든지 자질 검증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아이 엄마라 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조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끔 모범이 될 수 있는 분이 계시는가를 좀 봤어요. 여러 가지로. 네. 그냥 최대한 거짓말을 덜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서울의 발전성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어떤 후보가 서울을 제일 발전시킬지? 그렇습니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조장되는 사회인 것 같아서 화합을 좀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저는 진실성을 제일 많이 따졌습니다. 진실성이라 하면 뭐 어떤? 제일 정당하고 믿음 가는? 믿음 가는? 네, 그래요. 한라산 백록담에서 인터뷰하신 것 같아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예. 네, 지금 마스크 써서 안 보이실 텐데요. 피부가 발갛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바람을 너무 맞아가지고. 자, 이 바람을 뚫고 우리 유권자분들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 인터뷰에서는 부동산이 강조됐었는데 지금은 거짓말, 진실성 이 단어가 자꾸 귀에 들어오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여러 가지 잡음들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 그만큼 후보자로서 서울시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많이 내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정책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뭐 거짓말이라든지 뭐 비리라든지 이런 네거티브 얘기만 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피로도를 느낀 시청자분들 우리 유권자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고요. 너무 분노로 대답을 하셔서 차마 이 방송에서 들려주지 못했던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 논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네, 또 유권자들은 서울시장에게 바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떤 서울을 바라고 계신지 시장에게 바란다 들어보겠습니다. 좀 잘못된 것들을 좀 옳게 바꿀 수 있는 좀 사회적 약자가 살기 편하고 좋은 서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다 안정되고 이제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 그냥 일반 막 알바 이런 거 말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냥 잘 자랄 수 있는 곳이요. 아이들이 서울 시민으로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청년들이 좀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서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10위권에 들어있는 한국이 갖는 서울이다. 같은 서울이다 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멋들어진 서울?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유권자분들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조건을 갖고 이 후보자들을 검증을 했고 더 많은 자세하게 구체적인 목표와 열망을 좀 갖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NC 장원 씨가 진짜 많이 만나고 왔네요. 네,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3시간을 있었다니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좀 진심을 담아서 이런 거 할 때는 좀 나긋나긋하게 해주셔도 되잖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전혀 칭찬받은 느낌이 안 나잖아요, 지금. 아니, 그 YT에서 기계를 좀 빌려갔어요? 아니면 핸드폰 딱 들이밀었어요? 핸드폰이요. 그러니까 지금 백목담에서 한 것 같이 들리죠. 기계를 좀 빌려서 가지. 아니 제가 PD님께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혹시 인원이나 장비 지원이 되느냐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더라고요. 혼자 다녀와야 된다고. 근데 보니까 연령
연령층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뭐 정말로 많은 분들이 투표소에 오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연령층이 좀 많이 보이던가요? 일단 아무래도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유권자분들이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기존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과 가장 흡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연령대를 골고루 기다렸다가 세상에. 모집단에. 직접 다 여쭤보고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여쭤보고 골고루 좀 평준화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아니, 왔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나이를 물어보는 건 실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굉장히 죄송한 표정을 지었죠. 사실 인터뷰들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분들의 인정이거든요. 그럼요. 예의 바르게 하면서 아니 근데 그 MC 장원 씨가 옛날처럼 그냥 마구잡이로 들이밀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그랬을 텐데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인데요 이러니까 또 유권자들이 조금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혹시라도 기자 사칭했다는 얘기 들을까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하는 MC 장원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의를 갖춰서 인터뷰를 부탁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수긍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인터뷰할 때 또 저만의 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연령대를 물어보실 때 이제 한 40대 같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30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된다. 그죠? 그래. 아주 흔쾌히 인터뷰를 마치 해주시거든요. 다운 계약서 같은. 아까 인터뷰해 주신 분 70대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깜짝 놀라면서 60대인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사실 80대인가 싶었거든요. 네, 뭐 어려 보인단 말을 싫어하는 문화 없으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인터뷰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인터뷰해 주신 분들은 또 제가 약속하기라도 개인적으로 선물 보내드린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보내드리려고요. 인터뷰 총 몇 분이나 하셨어요, 그러면? 한 20여 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20여 분 정도가 성공하려면 물어보는 거는 한 3, 40분 정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과거에 막 명동에서 막 100명씩 인터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하우가 생겨서 관상을 보면 합니다. 제작진이 얘기해달랍니다. 제작진이 준다고. 진짜요? 그래요. 왜냐면은 지금 라디오 출연료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 선물 주면 하나도 못 가져가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제가 그냥 이 행동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 돈 안 받고 그냥 선물 드리려고요. 제가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분 그것 때문에 길바닥에 나갔다는 거는 오히려 더 그래서 다 기부하는 마음으로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선물 나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M장님과 인터뷰는 하지 못했지만 저희도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샵 0945로 문자 의견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셔가지고 또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앱도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30분을 선정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는데 이 최고가가 굉장히 20만 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는요 20만 원과 30만 원 사이예요.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럼요. 어쨌든 제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덕분에 또 이렇게 투표소 앞에 가서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그 서울시장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늘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M장이 간다. 투표소 현장에 나오는 MC 장원과 함께 했고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선거 때도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선거 때는 꼭 15분은 채울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당황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를 좀 하고 있어요. 늦은 시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는 어떤 방송을 들어보셨어요? 어제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도경이요? 왜 이동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은 이씨고 동쪽 할 때 동, 형 아우 할 때 형.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좀 패널들도 좀 많이 나오고 내용들도 좀 깊이가 있어가지고 좀 몰입도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그래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청취율 전화가 오면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는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책임지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율 조사 기간에도 이 작가와 함께 해주세요.
생방송 개표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이 7시 57분, 58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시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재미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8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거 개표 투표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8시 정각이면 이제 그 투표 끝이 끝나요. 나니까. 예, 끝나요. 예. 일단 전문가를 모셔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용민 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는 계속 함께 하고요. 윤희용 여론분석 센터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피니언 라이브의 네. 윤희용 센터장님. 예. 오늘 제일 바쁜 날이죠? 네, 오늘하고 내일 결과를 분석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럴 땐 이제 많은 분들이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긴 하시죠. 오늘 몇 번째 방송이세요? 오늘 이제 4번째고 네, 이후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새벽까지 아마 개표 계속 하실 것 같고. 자, 현재 시간 아직 8시 마감 안 됐습니다만 7시까지 우리 투표율을 좀 박지희 아나운서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전체 투표율이 53.1%, 이게 지금 7시 기준으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54.4%로 나와 있고 부산은 49.4%입니다. 또 사전선거 투표율이 20.54%였죠. 예. 자, 이건 사전 선거 투표율이 포함된 것인데. 그렇죠. 1시간 더 남았으니까 이거보단 더 오를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윤희용 센터장님. 네. 이번 투표율이 생각보다 좀 높지 않았나요? 이렇게 되면? 전국 전국 동시선거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이제 낮죠. 하지만 이제 역대 재보궐선거, 그러니까 선거 본투표가 치러지는 날이 휴일이 아닌 평일에 치러지는 것이 이제 재보궐선거인데, 재보궐선거에서는 역대 최종 투표율이 50% 넘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50% 지금 중반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재보궐선거만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열기가 제법 뜨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과거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과거 선거 자료를 비교해서 좀 소개하면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사이에 2만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만 돌파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2만 명을 실시간 2만 명을 돌파했군요. 네, 유튜브 라디오로 함께 YTN 라디오로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2만 돌파해서 쭉쭉 갈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도영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 선거하고 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볼 건데, 먼저 이제 역대 재보궐선거의 최종 투표율을 보면요, 이번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높은지 낮은지 비교가 가능하겠죠. 일단 2019년 4월 3일 보선의 경우에는 최종 48%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 직전에 2017년 재보선의 경우에는 최종 28.6%, 그리고 2015년 4월 29일 재보선의 경우에는 32.6%의 최종 투표율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서울과 부산이라는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번 선거 바로 직전의 선거였죠. 2020년 총선 투표율을 보면 일단은 전국 최종 투표율이 66.2%였는데 서울이 68.1%, 부산은 67.7%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전국 투표율이 최종 60.2%였는데 당시 서울은 59.9%, 부산은 58.8%를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 재보선만 국한에서 살펴보면 뭐 30%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지금 50% 후반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이 50% 후반. 지금은 그래도 1시간 남았으니까 상당한 투표율이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일단 윤희용 센터장님하고 김용민 평론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 여당이 유리하냐, 야당이 유리하냐, 이게 뭐 기본적인 또 질문 아니겠습니까? 네. 김 평론가님 어떻게 보겠어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모처럼 그 보수 정치 세력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양상을 드러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선거다라는 어떤 기대로 투표장에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전투표율 높은 것도 이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평일에 이런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는 것은 꼭 여당에게 유리한 그런 투표율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까봐야 한다라는 하나만 한 말이죠. 아니 근데 어제 뭐 많은 평론가들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최종 투표율이 50%가 넘으면 뭐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런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유권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출구조사 결과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네. 네. 윤영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여권에게 여당에게 이제 유리하게 나오려고 한다면 하나의 지표가 토요일 날 사전 투표율이 월등히 좀 높은 흐름들을 보여줬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평일에 치러지는 본투표니까. 그런데 금요일은 사전투표지만 또 그때도 평일이잖아요. 근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권 성향이 높다라고 했으면은 토요일을 많이 이용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과거의 사전투표 흐름을 보면 금요일보다 토요일이 좀 높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뭐 금요일보다 살짝 높긴 했습니다만 금요일과 토요일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토요일에 이제 집중 호우가 있었잖아요. 다만 기상의 영향도 상당히 컸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토요일 사전 투표율이 아주 월등히 높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어쨌든 보면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투표율 흐름을 좀 보여준 측면이 있겠고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제 이것이 어디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얘기도 하지만은 사전에 이제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선 같은 경우 여론조사 결과랑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은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물론 여론조사에서는 투표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결과의 불일치 현상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선일수록 그 차이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랑 비슷해지는 흐름들이 이제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물론 이제 50%대가 이제 그 7, 80%보다는 낮긴 합니다만은 좀 투표율이 높아지는 흐름들은 이제 이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와 일정 부분 좀 연계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전망을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낮았을 때보다는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근데 현재 투표를 가지고는 뭐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판단은 어려운 상황인 건 맞고요. 그렇다면 이제 과연 어느 지지층이 더 결집을 했을지 그리고 지지층 결집으로 판세의 변화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번 투표율의 구별 지역별 그 투표율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결집도는 아무래도 전통적 그 보수 야당 지지층들이 좀 더 강력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강남 3구라고 부르는 지역이 서초, 강남, 송파 지역이거든요. 네. 지금 7시까지 결과를 봤을 때 투표율 결과를 봤을 때 이 서초, 강남, 송파가 서울시에서 이제 1, 2, 3위를 차지하는 이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4위가 그때 보니까 양천구였거든요. 양천구도 이제 목동이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 성격 이제 특성을 이제 많이 보여줘왔던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런 이제 약간 최근에 있었던 뭐 공시가격 인상 등 부동산 이슈에 좀 민감한 이제 이 지역에서 좀 어떤 민감하게 좀 반응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역대 선거에서도 사실 이 지역의 투표율은 평균을 웃돌았기 때문에 뭐 꼭 그것 때문이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지난 총선 때 말이죠. 송파에서 3개 지역구 중 2개 지역구가 국민의힘에 넘어갔습니다. 서울에서는 항상 그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왔는데 이렇게 송파 지역 그래도 거긴 강남 3구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색채로 보자면 좀 더 여당에게 가까운 그런 표심들이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총선만 해도 민주당이 완승했던 그 총선만 해도 이 3개 중에 2개가 국민의힘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 파장 또 그 어떤 정권 심판론은 다른 지역에도 확장돼 간다고 봤을 때 이것도 역시 또 간단하게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또 전통적인 이제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금천구, 관악구, 강북구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강남 3구에 비해서 뭐 크게는 10% 포인트 가량 굉장히 낮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선거 결과에 득표율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그러나 2018년에는 박원순 시장이 나왔을 때는 강남구까지도 박원순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심을 정확하게 단정 짓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뭐 강남구청장 또 송파구청장도 그때는 이제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됐죠. 아까 윤영평가 언급했습니다만 사전투표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 사전투표가 이제 오픈을 늦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민주당이 역전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사전투표는 민주당, 여권층, 진보층 이 공식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과거에 사전 투표를 그 어르신들이 익숙해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걸 굉장히 꺼려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이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 총선이나 뭐 지방선거 이렇게 때처럼 민주당 몰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땐 민주당이 결국은 지금 역전승을 노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은 본투표에 많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지금 뭐 전문가들이 많은 회의적 반응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투표가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재보궐선거 최초로 그러면 50% 투표율 돌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종 투표율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는 궁금한 게 사전투표율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전투표율이 20.54%였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막 접전이던 지역구에서 사전투표를 개봉했을 때 뭐 민주당 후보가 앞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펼쳐졌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럼 크게 전체 판세에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봐도 될까요? 지난번 총선은 이제 사전투표율이 이제 26%를 넘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종 투표율은 이제 66% 정도 됐었는 상황이니까 사전투표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말씀하신 우리 이동영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보 성향층 젊은 층들이 사전투표에 이제 상당히 활용도가 높았던 그런 상황이어서 여권에게 상당히 이제 유리한 투표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보수 정당에서도 사전 투표에 대한 독려 캠페인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과거에는 또 사전 투표가 조작됐다라고 주장하는 보수 야권 정치인도 있었어요. 네네. 예. 그다음에 보면은 유권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의 어떤 그 목소리를 듣고 실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사전 투표가 본 투표의 보조적 성격이 상당히 강했던 것인데 많이 이제 학습이 되고 경험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전체 투표의 최소 4분의 1 이상은 사전 투표를 하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투표에 있어서 거의 일상화, 보편화된 이제 도구로서 사전 투표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가 신뢰를 얻었다, 불신을 거둬졌다.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선거를 만약에 한두 번 정도 더 치르게 되면 사전 투표율을 갖고 어디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얘기도 상당히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지금은 사전 투표가 높으면은 진보층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까지 2030 젊은 세대는 진보에게 많이 투표를 했단 말이죠. 민주당 쪽으로. 이번에는 그게 아닐 것이다. 이런 추측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전문가들 의견 듣기 전에 우리 박지희 아나운서가 이제 30대이시니까 주변에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눌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로 그 여론조사 결과대로 2030 세대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지지하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이제 뭔가 LH 사태를 통해서 또 이 정권 심판 바람이 한번 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당 쪽을 지지하는 친구들은 목소리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으로 난 갈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여당을 지지하고 싶고 또 마음속으로 그쪽에 투표를 하겠다고 생각한 친구는 아예 그냥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네,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거든요. 말 그대로 샤이 진보를. 그렇죠. 또 여당 지지자들이 움츠러든 그런 모습을 저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깜깜이 기간 전에 봤던 그런 결과만큼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편향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을 두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거의 뭐 여론조사 기간 급입니다. 근데 그러면 젊은 층이 만일 여론조사가들의 분석대로 국민의힘 쪽으로 지지를 바꿨다고 하면 결국 부동산 때문입니까? LH 사태? 네,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후보별로. 그래서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찰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좀 깜짝 놀란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체감하는 게 바로 집 문제입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부분. 사찰은 나한테 체감적으로 안 오죠. 사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회사에 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저런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저렇게 많이 벌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여당의 여러 가지 그 검증 시도 야당에서는 네거티브라고 말합니다만은 이런 시도가 그다지 썩 먹히지 못했던 이유는 지금 여당에게 아주 고약한 프레임이 하나 있어요. 위선 프레임. 위선. 너희는 잘했느냐라는 그런 반문인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한다는 점, 또 문제 제기되기 전에 수습이 되고 또 해결이 되고, 그래서 LH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한마디 했을 때 국민들에게 그래 뭔가 개선이 되겠구나,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제대로 신임을 얻지 못했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그 여당으로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만든 요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동산 이슈가 이제 또 컸는데 연관해서 이제 기성세대가들 같은 경우는 뭐 집이 물론 자기 집이 있으신 분들도 없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값이 많이 이제 올랐는데 20, 30대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라버리게 되면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이제 이후에 뭐 3년 후, 5년 후에도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박탈감들이 좀 더 크게 작용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실망감들이 있겠고 또 이제 이번 20, 30대 절반은 이제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치러진 이제 원인에 대해서도 민감도가 좀 있는 부분들이 과거의 20, 30대들은 진보적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그것이 이제 선거 결과로도 확인되긴 했는데 과거와는 좀 다른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온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집권 4년 차에서 5년 차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동안 누적되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재보궐선거는 무덤이다. 집권 여당의 무덤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 이게 거죠. 사실 선거는 제가 또 한번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출마하셨죠.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데 제가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선거는 지지자들로 하여금 이 사람 뽑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마구 불러일으켜서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예술이다.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 꼭 찍어달라고 전화하게 만드는 예술이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여당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전화하게 할 의욕을 많이 잃게 만들었다. 이런 점을 좀 자성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예전 같으면은 나 혼자 투표장 가는 게 아니라 좀 같이 갔는데 이제는 혼자 가거나 뭐 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상황 등이 여당 지지자로서는 이어졌던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는 좀 신나서 투표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출구조사 5초 남겨두고 있네요. 출구조사 5초 남겨져 있는데 네. 저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그렇죠. 엠바고가 걸려 있어가지고 방송 3사만 출구조사를 할 수 있고 저희 뉴스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종편과 뉴스 전문 채널은 25분에. 네. 예, 25분에. 자, 그런데 서울하고 부산 모두 국민의힘 쪽 캠프가 환호하고 있네요. 예. 그 결과 정확한 수치는 어떻게? 정확한 수치 저희가 25분에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의힘 쪽에서 환호하고 있다. 네. 서울과 부산 환호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월 중순까지만 해도 판세가 이렇지 않았고 뭐 3월 초까지도 그랬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사이 여론이 확 뒤집혔거든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이 부동산 민심에 LH 사태가 기름을 부었고 여기에다가 뭐 김상조 실장이나 박주민 의원까지 좀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니었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희가 듣기로는 네. 뭐 이미 출구조사까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한동안은 좀 좁혀지는 양상을 띠다가 어느 순간 다시 벌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윤희용 센터장님. 네. 최근에 말이면 깜깜이 기간 동안 그것은 좀 많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큰 틀에서의 흐름들, 그래서 근본적인 흐름이 이제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좀 평가 분분하고요. 사실 뭐 저도 다양한 얘기들을 이제 듣긴 했습니다만은 실제 뭐 근본적인 어떤 기류의 변화가 사실은 있기는 힘들었다. 왜냐하면 양쪽이 사실 공방으로 흐른 측면이 있거든요. 어떤 이제 야당 후보에 대한 결정적인 집중적인 공세가 있었는데 결정적인 어떤 영상이라든가 화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되지 않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양측에 이제 공세와 방어 이런 공방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면서 그러면은 유권자들이 마음을 잘 변화시키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근본적인 변화의 흐름은 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캠프 상황들도 다들 뭐 TV로도 확인을 하고 계시고 뭐 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샵 0945 문자로 여러분들 의견 받고 있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저희가 함께 방송에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예스앱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30분 선정해서 아주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재보궐선거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9시까지 함께할 수 있으니까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20분부터 출구조사 발표할 수 있다니까. 네. 지금 한 3분.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나오고 모 방송사에서 그 내용을 거의 1, 2분인가요? 얼마 안 돼서 바로 공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송사가 붙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3사 출구조사. 그러면 20분에 저희가 출구조사 결과 말씀드리면서 또 윤희용 센터장과 함께 결과 분석해 보고요. 그 전에 각 캠프 한번 연결해 봅시다. 네. 지금 혹시 민주당 캠프 연결됐습니까? 자, 민주당 캠프 연결됐다고 하니까 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당사 개표 상황실 부근에 있습니다. 예, 당사 분위기는 침울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마지막에 역전승을 하겠다 이런 게 보관이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역시 말씀하세요. 역시 그 민심의 아주 회초리의 무게가 굉장히 좀 매서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저희가 부동산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중에 그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어떤 방역과 경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선방하고 최선을 다한 부분도 말씀도 드리고 평가를 받기를 원했지만 역시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좀 정신을 번쩍 차려야 나머지 임기 대통령 1년을 장식했던 정신을 좀 번쩍 나게 하신 그런 선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박수현 위원장님, 선거가 어렵겠다라고 짐작하신 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를 받아봤다든지 혹은 현장의 그 분위기를 이제 파악한다든지 언제쯤 그런 상황을 파악하게 되셨어요? 예, 대체로 저희가 이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바로 전에 이제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그 여론조사가 바닥의 열기는 막 올라오고 저희 지지층들의 결집 양상은 막 보이는데 여론조사 수치는 사실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수치는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당원과 지지자들 결집을 시키면서 국민께 정말 더 잘하겠다, 용서해달라라고 호소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요. 네. 지금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네, 일단은 박수현 위원장님? 네. 네네. 이제, 위원장님. 지금 전화 연결이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전화 상태 좋지 않아서 이제 끊고 다시 합시다. 네네. 자, 전화 끊어주시고. 예. 자, 결과 이제. 네, 지금 저희가 그 MBN 자체 출구조사 결과는 20분부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서울 지역은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박영선 후보는 38.6%, 오세훈 후보는 58%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부산 지역은 김영춘 37.1%, 박형준 61%로 출구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이게 MBN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두 자릿수 격차네요. 자, 그러면 윤희용 센터장한테 여쭤보기 전에 박수현 위원장 다시 연결해서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네. 자, 김용민 평론가 하나 더 질문하고 싶다 했잖아요. 네네네.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부족했다. 이것이 있었다면은 등 돌림 민심을 다시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바로 전에 발표했던 여론조사의 결과 저희들은 정말 끝까지 하면 역전을 시킬 수도 있겠다는 자신도 독려를 하면서 그렇게 해왔지만 당내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계속 보면 여론조사의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좋지 않겠다라고 사실 이제 지도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과 당원께는 끝까지 자신을 가지고 국민께 사과드리고 용서받을 구할 거는 구하면서 당원들을 독려하면서 그렇게 하고자 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아주 무거운 민심의 휘초리를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너무 가혹한 질문이지만요. 제가 여쭤본 거는 패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패인. 아마 저희가
소위 이제 여러 가지 정권을 운영하다 보면 집권당으로서 뭐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특히 아주 민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동산 문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불만이 누적이 돼 있는 와중에 LH 투기 의혹이라고 하는 정말 어떤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 사건이 내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미 인화물질들이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내관이 되어서 한꺼번에 국민께서 그 심판과 그런 심판의 회초리를 매섭게 드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캠프로 가보죠. 이준석 최고 연결해서 국민의힘 캠프 상황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윤희용 센터장한테 결과에 대한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최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출구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캠프 분위기 들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사실 상황실에 방금 있다가 이제 인터뷰가 나왔는데 지금 뭐 사실 10년 만의 승리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10년 만의 승리.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뭐 여론조사는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굉장히 우세해 보였지만은 소위 이게 마지막에 2006년 선거처럼 강금실 스코어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한명숙 스코어로 끝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사실 긴장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소위 말하는 강금실 스코어에 가깝게 나온 것은 그 당시 2006년에도 보면 노무현 정부 말기에 부동산 실정이나 여러 가지 겹쳐서 정권 심판적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희가 강금실 스코어를 만들어낸 다음에 사실상 그 다음에 정권 창출에 성공했거든요. 예. 내년 대선까지 거침없이 달려야 된다는 생각을 다들 한 것 같습니다. 자, 성원해주신 유권자들한테 감사의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구조사를 보면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봤습니다. 그 20대 그 지지층이 몇 프로가 나온지 봤는데 저는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하면 50대보다 20대가 더 지지하는 정당이 됐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세부적으로 세대별로 어떤 투표 성향을 띄었는지 소개해드리지 않았는데 이준석 최고가 말하자면 미리 예고편을 얘기했네요. 네, 근데 뭐 일단 이건 출구조사니까요. 예. 네, 뭐. 근데 사실은 결과는. 출구조사 말고 세대별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자,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알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이게 비밀 투표가 위배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전 그 출구조사에서 연령 정보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자료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건 MBN 출구 자료였고요. 지상파 3사 출구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영선 37.7%, 오세훈 59.3%로 출구조사가 집계가 됐고요. 부산 지역은 23% 가까이.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졌죠. 출구조사에서. 그리고 부산 지역은 김영춘 33%, 박형준 64%로 결과가 나왔네요. 이게 지금 지상파 3사 MBN 출구조 차이가 거의 없어요. 네. 더블 스코어. 예, 더블 스코어입니다. 예, 부산은. 네. 자, 윤희용 선생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일단 서울부터 하나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권 심판 바람이 사실은 뭐 굉장히 거셌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면은 뭐 정당 지지율을 놓고 이제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를 뽑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격차가 크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 이제 정권 후반부 말기에 치러지는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권에 대한 이제 견제라든가 심판 정서가 이제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부 여당에 실망한 분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그 제1야당을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더라도 투표를 하게 될 때 선거일에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표심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정부 정권의 임기 후반부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야당이 실제 자기들의 정당 지지율을 상회하는 후보의 득표율을 얻을 수밖에 없는 프리미엄이 작동하게 돼 있어요. 사실 실제 기억을 되돌려 보시게 되면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이제 득표율들을 많이 보여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것이 그런 이제 원칙, 법칙에 사실은 이제 이번에도 어긋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이제 보여준 측면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고,
보시게 되면 격차가 상당히 큰데요. 여권 성향층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흐름도 상당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월 두 번째 주에는요. 박영선 59.8, 오세훈 40.2였는데 이번 결과는 오세훈 64.5인가요? 그리고 박영선은 35.4 이렇게 최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렇게 어디 겁니까? MBC에서 지금. 지금 이제 출구조사들 뭐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보게 되면은 40대에서만 이제 여당 후보들이 우세를 보이는 흐름들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서울의 세부적인 상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부산에 김영춘 캠프 연결돼 있으니까 김영춘 캠프 연결하고 나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춘 캠프에 박재호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합니다.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예. 캠프 분위기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래 나오니까 좀 아프네요. 예. 그동안 발로 열심히 뛰면서 바닥 민심은 여론조사와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어쨌든 부산 미래를 좀 선택해 주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어쨌든 뭐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부산 시민의 민의를 따라야 되겠죠. 네, 일단은 뭐 일단 이번 선거에서 좀 가장 힘들었던 점이라든지 패배 요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자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선거 초반에 LH 사건이 나오면서 민심이 또 그렇게 기입안됐고요. 또 이 선거 자체가 또 이제 처음으로 부산이 28년 만에 우리가 잡았는데 조금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안 그래도 부산 시민들이 실망이 좀 컸을 거고요. 그리고 그 실망을 이제 우리가 반성하고 위로해드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다. 근데 이제 선거 종반에 가면서 상대 후보의 자질론이 뭐 유권자들의 이제 관심을 많이 끌어서 저희들은 조금 기대는 했는데 어쨌든 민심을 뭐 이렇다면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 유권자분들도 직접 만나면서 발로 뛰셨기 때문에 또 뭐 상당히 아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저 민주당을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정치를 계속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거 과정에 저희 당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당위원장으로서 고쳐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하여튼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더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페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페인이. 아무래도 이제 정권의 마지막 이제 4년차, 5년차가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부산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저희들에게 지난 3년 전에 참 많은 그 시장, 구청장 다 이래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뭐 이런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는 실망감도 좀 있었을 거고, 어쨌든 저희들이 일을 한 거 기초는 많이 닦았다는 건 다 아시는데, 부산은 아시다시피 정권 심판에 더 많은 이제 동료가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던데 하는 생각은 가집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앙당에서 이렇게만 좀 뭔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결집시킬 수 있는 이런 그 정책이나 공약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대국민 메시지, 대시민 메시지, 이게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부분은 없으세요? 근데 부산은 사실 어떤 정책이나 어떤 공약을 내놔도 이 부산에서는 믿게 보면 다 믿게 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 환경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사실로는 엄청난 의혹과 엄청난 이 진짜 좀 해야 될 이런 일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언론이 그걸 더 추적하고 이런 게 없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은 들고 또 뭐 다음이나 토탈에도 계속
그런 일면에 뜨잖아요. 우리 쪽에 이런 것은 안 뜨고 그러면서 부산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좀 그런 거를 상쇄할 만한 이런 내용은 거짓없이 계속 그런 것만 나오고 또 선거 막판에는 뭐 어제는 또 뭐 국가 부채 정확하게 그 표현이 잘 안 된 이런 헌뉴스도 많이 나와갖고 온 언론을 도배를 하니까 네. 부산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데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 환경이 이번 선거에 영향이 크죠.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재호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캠프로 가봅니다. 수석 대변인 맡고 있죠. 황보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예, 캠프 분위기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뭐 어제 마지막 유세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시민들의 반응을 봤을 때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출구 조사가 나올 것이라는 거의 지금 더블 스코어가 났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부산 시민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것이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이번에는 확실히 전임 시장의 어떤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보궐선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던 거에 대한 심판 그리고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무능하고 부패하고 또 위선적이고 내로남불의 모습 그리고 여야가 균형을 이루어서 사실은 국정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총선 때 180석을 몰아줌으로 해서 입법부의 어떤 독주, 민주당의 독주 그리고 입법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이 정부의 오만함에 대해서 국민들이 서울과 부산 다 심판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서울이 지금 부산보다 이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산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은 해운대, 수영, 남구, 동래 그리고 금정 이런 곳에 지금 상대적인 그 투표율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확실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예뻐서 찍어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1월도일수록 저희가 더 뭐 끝까지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겸손한 자세로 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시정을 앞으로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의원님 만일 지금 개표 결과도 네. 이렇게 출구조사 똑같게 나온다고 하면 네. 이제 시장이 되는 건데 네. 지금 부산시 지방의회 권력이 또 민주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의정을 해나가면서도 좀 부딪히는 게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앞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민주당에 바라고 싶은 것은 이게 승패를 떠나서 저희 부산이 지금 경제적으로 이 민생 경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인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산 경제를 살리고 또 시장이 1년 동안 공백이었기 때문에 멈춰 있었던 부산시정의 어떤 그 발전 원동력을 다시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서로 힘을 합쳐서 오로지 부산 시민과 또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저희도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또 이 집권 여당도 부산 시민에게 그나마 또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부산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반드시 소통하고 협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까 서울 분석하다가 이제 전화 연결하느라고 중간에 그만뒀는데 그 서울 이야기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네, 지금 이제 세대별로 봤을 때 그 결과가 좀 확인됐나요? 40대가 좀 간발의 차로 박영선 후보가 다소 앞서는 걸로 나오고요. 네. 나머지 세대들은
전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20대와 30대 전통적으로 선거에서는 진보적 성향을 이제 뚜렷하게 드러내는 연령대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20대와 30대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이제 보여준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변화냐 아니면 일시적 현상이냐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긴 할 텐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20, 30대를 놓고 지금 대선이 1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20, 30대의 이제 정치 참여라든가 또는 20, 30대를 위한 정책들 정당들이 소홀히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들 많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 30대의 그 유동적 현상들을 이번에 충분하게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0, 30대를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정당의 접근들 이런 것들이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4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앞섰고요. 20대는 55.6%의 득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대에서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은 33.6%로 나타났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네. 그래서 이 민심 위반이라고 표현을 해도 그게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40대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에서 앞섰기 때문에 민심 위반이라고 봐야죠. 네. MBN 출구조사 결과를 잠깐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20대가 이제 박영선 후보를 34.7%, 오세훈 후보를 57.8% 지지한 것으로 나왔고 30대가 47.1% 박영선 후보를 그리고 오세훈 후보를 48.7% 지지한 것으로 투표한 것으로 나옵니다. 40대는요. 박영선 후보를 53.7%, 오세훈 후보를 43.5%, 50대에서는 박영선 42.9%, 오세훈 55%, 60대 이상에서는 박영선 28.6%, 오세훈 69.4% 굉장히 큰 차이로 이제 지지율 투표율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MBN과 방송 3사 합동이 뭐 구체적 수치는 약간 차이 납니다만 대략적으로 여기도 똑같아요. 40대만 민주당이 앞서고 나머지 전 연령대층에서 그것도 압도적으로 야당이 이겼단 말이죠. 이건 민심의 준엄한 해초리다. 이건 민주당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오늘 선거가 끝이 나면 내일부터 바로 대권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후보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국민의힘은 12월 달이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번 선거 결과로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주당은 황골 탈퇴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뭔가 다시 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대표뿐만 아니라 현재 최고위원들 이 지도부가 총사퇴할 것으로 그거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민주당은 오늘 밤에 한 10시쯤에 이미 이제 최고위가 소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러 번 선거 결과들을 봤습니다만은 오늘 나온 이 결과 격차 이 정도 되는 결과를 사실은 이제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너무 격차가 상당히 이제 큰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어떤 가능성 패배하더라도 어떤 정당이 이제 기본적인 토대를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제 2040의 진보 성향이다. 이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해왔는데 이것이 2040 토대가 지금 40대로만 줄어든 그런 양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지 기반 자체도 이번 선거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이제 3분의 1 줄어든 그런 양상인 상황이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대선을 앞두고 이제 여당으로서는 고심이 크고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쨌든 이번에 경쟁력을 회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소 목표였을 텐데 그것을 굉장히 초과 달성하면서 대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저희가 세대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부산도 MBN 출구조사 결과가 있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20대가 이제 김영준 후보를 43%, 박형준 후보를 51%, 그리고 30대에서는 김영준 후보에게 45.8%, 박형준 후보에게 51.1% 민심이 쏠렸고요. 40대는 김영준 후보 56.7%, 박형준 후보 41.6%, 50대는 김영준 41.6%, 박형준 58.2%, 60대 이상에서는 김영준 23.8%, 박형준 74.6%로 역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니 작년에 180석이 사실상 이 민주당에게 이렇게 국민들이 그 의석을 몰아주었는데 아무래도 작년은 코로나19 대응 등 정권 안정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40대를 빼놓고 다 등을 돌리는 그런 양상을 보인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고통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말하자면은 보완되지 못했다. 이런 판단도 분명히 이 표심에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 같고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원래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5월 초에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이동영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 체제로 그럼 가는 걸까요? 총사퇴를 하게 된다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네. 예. 어떻게 근데 보세요?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는 이미 예정이 돼 있고 또 출마 준비하고 예비후보 등록하고 시간이 걸려서 빨리는 못해요. 어차피 빨리는 못하니까 아마 지금의 지도부는 아마 다 총사퇴를 하면서 뭐 오늘 밤으로 다 사퇴할 거예요. 근데 예. 비대위를 외부에서 지금 또 데리고 온다. 곧 있으면 전당대회인데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 영입합니까? 이번에 할 일 다 하셨어. 정치를 희화화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수습하냐라는 것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요.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것을 수습을 할 만한 어떤 세력이라든가 그룹이라든가 이것이 사실은 뚜렷하게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친문이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이것을 이제 이 수습하는데 주도권을 잡게 되면 이런 이제 민심이 심판이 있는 부분들이 빨리 이제 녹지 않고 좀 유지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정치 공학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수습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신세력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그것도 답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앞으로 상황이에요. 5달 뒤에는 대선 후보를 뽑는데 네. 대선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구도로 앞으로 민주당의 지도부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아니, 이제 그거는 9월달에 경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누가 나올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다만, 윤희용 평론가 말처럼 어쨌든 민주당의 주류가 주도를 해서 선거를 치렀어요. 그리고 실패했고.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희용 평론가 말처럼 다시 그 친문의 주류가 등장해서 당의 헤게모니를 잡겠다. 그것은 민심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당원 또 당내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은 풍지박산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비대위 체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도 교체가 앞두고 있고 이제 당대표도 이제 새로운 선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비대위도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길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비대위가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지금 약간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여권의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야권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 윤석열 대권 주자의 앞으로의 향배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두 군데 다 이기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결과가 나온다면 뭐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제3지대는 좀 애매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볼 수 있고 좀 장기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어디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층에게 무기력해 있던 이제 야권층에게 상당히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인 측면이 있어서 선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이제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그 기류를 선거에 많이 활용을 한 측면이 이제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여당을 이제 이긴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합해서 이렇게 야권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기류가 강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 결과만을 놓고 보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어쨌든 뭐 들어오게 하는 것을 입당한다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이거 좀 일정 부분은 경쟁으로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기류가 생길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의 어떤 대권 주자들과 당권 주자들의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을 약간 이제 견제하거나 또 윤석열 전 총장을 견제하는 흐름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제 단기적으로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 간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일정 부분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서 국민의힘이 대선 주자 중에 유력한 인물들을 또 경쟁력인 후보들을 키워내느냐 2, 3개월 내에 만약에 키워낸다고 한다면 그 기류가 더 강해지겠죠. 근데 만약에 키워보려고 했는데 대선 주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의미 있는 지지율을 보이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을 어쨌든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류가 다시 강해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정치 참여에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실패한 사례도 많고요. 경쟁자와 링 위에 올라서 권력 투쟁을 벌여서 이겨야 하는데 이게 자신 없거든요. 이회창 전 총재 이래 성공한 사례가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자기를 추대해 주길 바라는데 아마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번 4.7 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면은 최종적으로 대선 주자 지지율 탄력받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중심으로 한 대선 베이스 캠프가 꾸려질 거란 말이에요. 야, 우리도 선택의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자체 후보를 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생각 있으면 들어와. 아마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인데 그래서 본인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을 아마 상당히 머릿속에 그렸을 텐데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김으로써 그 시나리오는 좀 이면지로 쓰게 됐다.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속내는 아마도 이제 지금 나온 결과가 썩 대권 주자로서 만약에 행보를 보인다고 했을 때는 썩 이제 좋아할 만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약간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을 때 우리 말씀하신 대로 본인을 어쨌든 중심으로 해서 야권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격차가 크게 야당이 이기게 되면 그 구상이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본인이 어쨌든 야권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데 일정 정도 제약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약간 그런 이제 뭐 고민 이런 것들이 좀 생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권의 대선 구도도 한번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어쨌든 주류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이제 기존에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비주류로서 주류로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또 견제가 상당히 심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 결과로 한다면 어떤 근본적인 여권의 이제 변화가 불가피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간에 있었던 견제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흐름 상당히 악화되면서 이재명 지사를 버릴 수 없는 어쨌든 여권의 카드가 됐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칫하면 대선이 대권이 야당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예, 그렇죠. 현재의 주류와 다른 이제 흐름들을 가는 것이 어떤 대선에서도 또 있을 심판론이라든가 정권 책임론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이 형성될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의 경우의 수는 이낙연 전 대표의 타격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한 자릿수의 대선 주자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더 추락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주자를 빨리 발굴하는 공간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러한 이제 경쟁 각축이 새로운 후보의 부상에 대한 각축이 일정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제가 마무리하고 또 두 분하고 또 윤희용 편하고 인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만 좀 하고요.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만일 여권에서 지금 이재명의 존재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뭐 정말 굉장히 암울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을 민주당 관계자 또 여권 관계자 지지층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민주당의 주도 세력에서 덮어놓고 이재명을 비토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개파 싸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굉장한 대패를 했는데 또 집안끼리 집안 싸움하는 모습 보이면 또 유권자는 떠나가거든요. 네. 아마 그렇게 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정치의 재미고. 자, 김용민 PD 오랜만에 YTN 출연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이제 끝날 시간 다 됐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간 이 선거 결과는 준엄한 민심의 평가입니다. 이 민심의 평가가 한국 정치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지 아나운서 인사해주세요. 네, 지금 뭐 제가 봤던 오늘 댓글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게 여러 가지 방송을 지금 다 돌아보고 있는데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가 제일 재밌다라고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많은 청취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예, TBS가 아까 7시에 김호주 씨 나오기 전에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1등 했답니다. 실시간.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자, 윤영 평론가도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